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저와 함께 음성학과 의문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호남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언어치료학과의 변혜원 교수입니다. 자, 혹시 지난 시간까지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자음과 각각 모음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배웠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것들은 언어학의 기초를 다지는 그러한 부분으로서요. 자음에 대한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 그리고 발성 유형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오늘은 이 같은 특성들을 조합하게 되면 우리말 자음을 명명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그러한 것들을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실 내용들의 부제가 바로 우리말 자음 모음 명명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6주차 내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것들이 사실 오늘 내용에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조금 시간을 할애하더라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떠한 내용들을 배우셨는지를 조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오늘 배우실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말에 대한 자음과 모음의 명명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자음, 모음을 명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우셨던 자음을 결정짓는 주요한 세 가지, 그리고 모음을 결정짓는 주요한 세 가지를 조합하면 이러한 음소들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점은 영어로 표기하는 명명법과 한국어로 표기하는 명명법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만 조심한다면 우리는 그닥 어렵지 않게 우리말 자음과 모음을 자신 있게 명명할 수 있으시게 될 겁니다. 자, 또한 이번에 수업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하는 이른바 전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전사에 대한 내용들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언어치료학과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언어치료사들은 언어적인 부분들을 평가하고 진단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사입니다. 이 전사라 함은 이런 음성적인 어떤 물리적인 현상들을 글자, 기호의 형태로 기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오늘 저는 왜 전사가 필요한지, 그리고 전사하는 방법은 어떠한지, 또한 전사의 종류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전사가 바로 전사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하는 전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IPA,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국제음성기호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 국제음성기호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학습하고자 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IPA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정도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즉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 모든 국제음성기호를 소화한다기보다는 이번 시간에 우리가 국제음성기호라는 게 어떤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떠한 측면들이 강조되어 있는지, 또한 어떤 기호들이 어떤 의미들을 가지는지 정도만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요.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시는 게 이번 시간의 핵심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 시간 후반부에는 바로 우리말 자음 IPA, 즉 우리말 자음에 대한 국제음성기호를 표기하는 법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학습을 하겠습니다. 결국 이번 시간의 핵심은 전사를 왜 하는지,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시고요. 그에 따른 IPA의 구성 요소와 이런 자음 표기법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게 바로 이번 시간의 핵심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 내용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조금 지지난 시간까지 내용을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말소리의 생성에 대한 것들이었죠. 그래서 말소리가 만들어지고 들리는 과정, 이런 세 가지 과정이 있다라는 거, 네, 기억나시나요? 네, 좋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야 우리가 언어학 또는 음성학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폐에서 생성된 기류가 성대와 성도를 거치면서 이런 소리들이 만들어지고요. 생성된 말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공기 입자를 움직이게 되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공기 입자가 전달되면서 결국 말소리가 귀로 들리게 되는 이러한 과학적인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배우셨던 것 중에 하나는 발음기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것들을 우리가 조음 위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디서 발음이 위치가 되느냐를 잘 이해하시려면 이런 발음기관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예컨대 네, 이런 코로 들어가는 코의 공간, 네, nasal cavity 또는 우리나라 말로는 비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공간도 있고요. 만약에 이런 공간에서 울리게 되면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음, 느, 무, 이런 소리들 비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비음이 이쪽에서 울리게 되는 겁니다. 자, 또한 우리가 무 이런 소리들은 양순이라고 해서 두 입술에서 나는 소리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입술들, 네, 치아, 네, 치조, 네, 치조 6번, 치경 또는 치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알베올라 리치라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자, 그래서 네, 경국의, 영국의 국외수, 우블라라고 하는 국외수까지. 자,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서는 네, 성문에서도 소리가 납니다. 이러한 네, 성대 수준에서도 소리가 나서 대표적인 소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셨는데요. 네, 바로 히읗 소리가 되겠습니다. 흐라고 하는 소리는 바로 이 성대 수준에서 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지금 복습을 계속 하고 계시고요. 자, 네, 앞서 보셨던 걸 조금 더 과학적으로 보시는 도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이 수업 자체가 음성학, 언어학이라는 게 과학적인 어떤 학문이라고 제가 1주차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이런 부분 때문에 과학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보셨다시피 네, 이렇게 폐에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소리가 올라옵니다. 자, 이때 이 후두라는 곳에서 경추 3번에서 6번 사이에 위치한 이 후두라는 곳에서 발성이라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발성이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요. 자,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연인두라는 곳입니다. 자, 이곳이 영국에가 되겠고요. 이곳은 인두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 이게 연인두예요. 연인두. 자, 따라서 소리가 네, 만약에 연인두 폐쇄라고 좀 어려운 말로 쓰는데요. 연구개와 인두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닫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닫아주면 소리가 네, 그냥 입으로 나가겠죠. 입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소리들을 우리는 구강음이라고 한다고 지난 시간에 배우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리가 이게 지금 열려있는 상태예요. 연인두가 지금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열려있으면 코로 들어가서 비음이 생성되는 거죠. 이처럼 네, 이런 우리의 말소리는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자, 그리고 구강음 중에서도 이렇게 가서 각각 이런 조음 위치에서 방해를 받아서 소리가 나게 되고요. 이른바 이런 과정을 통틀어서 조음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음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연인들하고 표시되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네, 이 부분은 예, 공명입니다. 공명. 네, 공명이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성대에서 나오는 이 부분이 뭘까요? 이 부분이 바로 발성입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는 이걸 발성 과정이라고 하죠. 발성 이전에 태초에 네, 이 밑에 쭉 내려가면 이곳을 우리가 트라키아, 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성대 밑에 기관에 뭐가 있습니까? 예, 그렇죠. 기관지가 있고요. 기관지를 따라가면 두 개, 맞습니다. 폐가 있습니다. 자, 폐가 있죠? 폐가 있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죠?
네, 폐에선 당연히 우리는 호흡이란 걸 하죠. 그래서 말소리 형성 과정 네 가지는 뭐가 됩니까? 순서대로 보시면 호흡, 발성, 공명, 그리고 조음 과정. 이 네 가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이 실은 별게 아닌 것 같아도요. 매우 쉬운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언어치료사 국가고시에도 이런 부분들이 나올 만큼의 이런 아주 기초적인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셨고요. 자, 계속 보시죠. 결국 우리가 소리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공기 에너지를 소리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러한 일종의 전환 과정입니다. 바꿔주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이때 보시면 결국 이런 소리 에너지는 뭡니까? 발성이라는 거게 되겠고요. 결국 성대 점막, 네, 성대 점막이라는 게 결국 보컬 폴드, 네, 이 성대 점막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 이 갑상 피혈근, 네, 갑상 피혈근, 네, 갑상 피혈근이라고 하죠. 보컬 폴드니까 한 쌍이에요. 한 쌍. 이게 바이브레이션, 진동을 하면서 발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이처럼 우리는 지금 과학적으로 지금 배우시고 계신 거예요. 자, 이러합니다. 자, 예, 지금 보시면 네, 성대가 이렇게 생겼고 우리가 이런 구조들에 대해서도 좀 배우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하얀색이 하얀색 부분이 바로 보컬 폴드 진성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합니다. 네, 이 표시로 좀 보여드리는 게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아서 이 그림으로 지금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부학이 나오시면 이거 음성학, 언어학 이런 인문학적인 마인드로 관점으로 지금 이 편한 마음으로 듣고 있는데 왜 해부학이 나오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요 이러한 발성이라든지 음성학적인 측면, 언어학적인 측면을 보다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부학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해부학을 잘하시는 분들이 음성학이나 언어학도 잘하시죠. 특히 음성학을 잘하십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자, 해부학은 어떻습니까? 기시점이라고 해서 시작되는 지점이 있고요. 끝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붙인 게 그 해부학적인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영희에서 시작해서 철수로 끝나면 영희 철수 근육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 의외로 단순합니다. 보시면 그래서 여기 연골을 우리가 여기 적혀 있는데요. 반지 연골은 지난 시간에 윤상 연골, 못불 연골은 피열 연골, 방패 연골은 우리나라 한자어로요. 갑상 연골, 갑상 연골. 이 연골을 연골을 외우셔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근육의 시작점과 끝점을 알면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대는 보시면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앞이에요. 그러니까 갑상연골을 시작하니까 성대는 다른 말로 자, 갑상연골을 시작했어요. 갑상이라고 하나 써주면 되죠. 자, 어디서 끝납니까? 요 지금 성대가 여기 지금 보이신 요게 이 뒤에 이름이 뭐죠? 피열연골이잖아요. 그래서 갑상연골에 시작해서 피열연골에서 끝나는 근육이다 해서 갑상 피혈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쉬우시죠? 네. 물론 이제 해부학이 가시다 보면 계속 배우다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이처럼 어렵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다 더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선 아주 쉽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뭐 그림으로 이러한데 네, 자, 뭐 하나씩만 간단히만 소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이시는 이게 방패연골 또는 한자어로 갑상연골이라고 하고요. 네, 요건 안 배우셨는데 설골, 뼈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요 밑에 이게 반지연골 또는 한자어로 윤상연골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요. 뒷면에서 보시면 이게 뒷면이죠. 뒷면에서 보시면 요 부분 요게 아까 보셨던 못불연골, 피열연골, 네, 호미연골이라고 합니다. 여기 피열연골이죠. 그래서 갑상연골에서 시작해서 피열연골에서 끝난 여기서는 안 보입니다. 지금 그게
vocal folds, 성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소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습니다. 자, 한번 다시 복습창에서 보시면 말소리가 만들어지는 세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바로 발동, 발성, 조음이다라고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들로 인해서 말소리가 생성이 됩니다. 자, 하나씩 보시면 발동 과정은 기류의 발동 과정, 그러니까 기류가 생성되는 장소가 어디냐? 장소하고 그 다음에 방향이 어디냐?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자음을 명령 지을 때 장소와 어떤 방향 이런 부분들 보셨잖아요. 자, 그겁니다. 자, 대부분의 말소리 잊지 말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바로 부와 날숨 소리. 자, 폐에서 내뿜는 이런 소리다라는 거죠. 자, 우리말도 부와 날숨 소리 전부 모든 우리나라의 발음은 부와 날숨 소리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배우셨습니다. 자, 그리고 발성 과정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오셨죠? 발성은 성대 수준에서의 떨림이다. vibration, 진동이다라고 우리가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성대에서의 기류 조절, 진동을 통해서 기류가 조절되는 과정이죠. 자, 그래서 성대를 통해서 기류가 완전히 흐를 수도 있고요. 기류가 흐르지 못할 수도 있고 진동을 시키면서 내보냈다 막았다를 반복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결국 유성음이다 무성음이다는 성대 수준에서 떨리냐 안 떨리느냐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같은 것도 오늘 본격적인 학습 내용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겁니다. 발성 과정에서 소리가 유성음, voiced라는 게 저기 영어로는 성대가 떨린다라는 소리예요. 성대 진동을 동반하더라. 무성음, voiceless, 성대가 진동하지 않고 나는 소리가 있더라. 발성 과정에서 벌써 이렇게 소리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유성음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더라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지금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세요. 복습을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복습입니다. 역시 모음은 기본적으로 입을 많이 벌린 상태로 나기 때문에 성문 하읍이 성문 상합보다 크기 때문에 결국 뭐다? 모음은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 복습 내용은 모음은 기본적으로 유성음이다 라는 거죠. 자, 모든 모음은 유성음이다. 절대 잊지 말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자꾸 이걸 왜 강조하느냐?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왜 이 복습 내용이 이렇게 기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실제로 배우실 내용들은 길지 않아요. 자음에 대한 명명법만 정도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 상황이 오시는 거죠. 무조건 이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가면서 무조건 외우느냐? 근데 어학은요, 무조건 외우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과학적인, 지금 저희가 하는 건 과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기본적인 토대 안에서 내용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복습을 좀 더 강조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자음의 그래서 첫 번째 분류법은 무성유성이다라는 거 우리가 복습을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폐쇄음에서는 유기, 무기가 있더라. 기식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더라. 이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 보셨습니다. 그래서 기식이라는 게 뭐냐? 폐쇄음의 개방에서 기류가 방출되고 난 후에 난기류, 소음성이 있는 난기류, 바람 새는 소리죠. 슉 하는 그런 난기류. 대표적인 게 좀 크 소리인데요. 크 소리 어떻습니까? 폐쇄음 이렇게 닫혀 있다가 이 소리가 그처럼 이렇게 그 할 때 영구개가 닫혔다가 터트리는데 그 이후에 난기류, 터뷸런스, 난기류 슉 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가 합쳐지면 이 소리가 되는 거죠.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난기류가 생성이 되더라라는 걸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음의 또 다른 분류법은 긴장성이에요. 긴장성. 그래서 자, 우리나라 말 이게 그래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어려워해요. 자, 보시면 평음, 격음, 경음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말은 이처럼 파열음 또는 폐쇄음이 조금 복잡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긴장. 자, 보시면 브라고 하는 소리는 긴장이 없지만 예, 격음하고 경음은 긴장이 들어간 소리죠.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네, 경음이라고 부른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네,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보다는 왜 넘어가냐면요. 오늘 배우시게 될 이제 자음의 명명법이 보다 더 정확한 명명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걸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이 부분 이제 지난 시간에 보셨던 건데요. 조음 과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계속 보셨죠. 자, 그래서 성도를 지나면서 기류가 바뀌게 됩니다. 네, 어떻게 바뀝니까? 네, 이 중앙부에서 이 조음기관의 중앙부에서 방해를 받으면서 기류가 바뀌죠. 공기가 꺾이기도 하고요. 공기가 막혀서 터져지기도 하고 공기가 아주 작은 틈으로 빠져나가기도 하면서 공기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네, 이런 방해를 받는다. 방해를 받으면 자음이고요. 방해를 받지 않으면 모음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방해를 받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장애음. 네, 이라고 하죠. 자음을 이렇게 명명을 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 좋습니다. 앞에 우리가 복습 내용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자음은 특히 방해를 받는 소리니까 방해가 일어나는 장소하고 방해가 일어나는 형태, 종류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이 두 가지와 함께 발성유형이란 뭐냐 하면 네, 발성이라는 게 성대가 떨리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성대의 떨림, 네, 떨림. 즉 이거 유성이냐, 무성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 세 가지만 아시면 자음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듣지 않고도 이 자음의 위치 방법, 발성 유형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이 소리가 어떤 소리겠구나. 네, 이 수업을 듣게 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자음에 대한 명명법은 뭐다? 이 세 가지를 합친 게 될 겁니다. 네, 그 합친 게 자음의 명명법입니다. 오늘 이제 배우시게 될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요걸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사실 네, 지금 복습하는 내용이지만 실은 오늘 배우실 내용들이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네, 이 부분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자음은 위치, 방법, 발성, 유형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자음을 이름 지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바로 이전 시간에 배웠던 게 조음 위치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더라. 자,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된 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자음에서 있는 조음 위치더라라는 거. 네, 입니다. 그래서 하나씩만 보시면 뭐 양순음, 순치음, 치음, 치경음, 경국의 치경음, 치경 경국의 권설음, 경국의 영국의 국의수음, 인두음, 성문음까지. 자, 우리는 이거를 지난 시간에 배우셨습니다. 자, 이토록 지금까지 배웠던 양들이 실은 방대하면서도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 우리가 배우셨던 것들입니다. 자, 결국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아마 이 수업 들으시는 분들 상당히 지겨우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앞에 부분 이렇게 지금 복습을 길게 해서요. 또는 이 복습을 길게 하면서 좀 도움이 되시면서 조금 다시 한번 내용들을 반복해서 학습이 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저는 후자가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서 우리가 이론적인 토대를 배우셨기 때문에 이러한 토대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신다면 오늘 수업 의외로 간단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 잘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음의 변명법을 하기 전에 모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모음. 앞서 제가 복습에서 잠깐 다뤘는데요. 자, 모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기류가 성도를 통과할 때, 자, 어떻습니까?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만들어지는 소리입니다. 네. 이 모음이라는 건 이 호흡을 통해서 소리가 나왔는데 그냥 이 관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도, 보컬 트랙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을 통해서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거침없이 그대로. 네. 실제로 보시면 라는 발음 해보십시오. 네. 지금 이 할 때는 소리가 이 울림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혀나 턱에서 좁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네. 자, 하지만 조금씩은 다르죠. 뭐가 다르냐? 이 관의 모양이나 네, 길이가 좀 다르죠. 예를 들면 우 할 때는 더 길어졌을 테고요. 입술을 모으니까 구멍도 더 작아졌죠. 요 정도 차이만 있지 기본적으로 방해는 안 받는 소리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도의 모양에 따라 소리의 질이 결정되니까 어떤 모양에 따라 결정되느냐? 자, 핵심은 이겁니다. 자, 혀의 위치, 입술의 모양. 네. 혀의 위치, 입술의 모양. 자,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모음을 명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위치가,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위치가 혀는, 위치를 우리가 이 2차원적으로 봤을 때에는, 네, 위아래. 네, 혀가 위에 있느냐, 혀가 아래에 있느냐. 2차원적으로 보면 그래요. 3차원적으로 봅시다. 3차원적으로. 혀는 앞으로도 갈 수 있고 뒤로도 갈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있고 뒤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위치는 뭡니까? 결국은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위치는. 자, 두 가지가 뭐가 들어갑니까? 네, 고저. 하나는 고저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겠습니까? 전후. 네, 혀의 높낮이와 혀의 앞뒤. 결국은 모음도 세 가지로 특성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구분하는 거는 자, 세 가지 뭡니까? 혀의 고저, 혀의 전후, 마지막으로 입술의 모양. 자, 제가 깜짝 퀴즈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음은 어땠나요? 자음은 세 가지가? 예, 잘하시는군요. 방해받는 위치, 네, 이걸 좋은 위치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방해받는 방법, 네, 그 다음에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발성 유형, 예, 유기냐, 유성이냐, 무성이냐. 예, 역시 복습을 계속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네요. 좋습니다. 자, 자음에 비해서 모음의 조음이 단순합니다. 그래서 자, 혀의 고저에 따라서 모음의 개구도, 자, 개구도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입을 벌린 정도, 예,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고설 모음은 보십시오. 이게 고설, 높을 고자에다 혀설자니까 혀가 높게 위치한 모음인데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이 모음 부분은 같이 연습을 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느낌 오시나요? 자, 근데 우리가 고저라고 하면, 높낮이라고 하면 상대적인 거잖아요. 네, 높은 게 뭐, 이 정도도 높은 거고, 이 정도도 높은 거고, 요것도 높은 거고, 이 상대적인 거죠. 그래서 표준 영어에서는 뭐를 중점으로 하냐? 자, 이게 이 소리보다 높으면 고설이고요. 소리보다 낮으면 저설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소리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죠. 자, 혀가 올라가시죠. 네, 혀 뒷부분이 아마 천장 쪽으로 올라가시는 걸 느끼실 겁니다. 소리 할 때보다요. 자, 이게 고설모음입니다. 네, 이게 고설모음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고설모음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저설도 마찬가지예요. 자, 네, 에보리다 소리 할 때 혀가 더 내려가는 거 느껴지십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저설모음이죠. 그래서 이게 음성학, 언어학 잘 하시는 분들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특히 그렇다고 해서 특히 또 언어치료학과 분들이 이 수업 들을 수도 있는데요. 이 언어치료사 시험은, 언어재활사 시험은 국가고시잖아요. 네. 국가고시 볼 때 또 이게 과학적으로 하신다고 소리 내면서 뭐, 이러시다가는, 네, 큰일 납니다. 네, 마음속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네, 혀의 고저에 의해서, 네, 모음이 결정이 되더라. 자, 두 번째는, 네, 전후 위치. 네, 앞뒤 위치죠. 자, 이거는 혀를, 이 인체를 보셨을 때 중앙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중앙 부분. 자, 요 정도. 요 정도 되겠네요. 자, 요 정도가 중앙입니다. 이 중앙보다 앞쪽에 있으면 전설이고요. 뒤쪽에 있으면 후설 모음이에요. 네. 자, 그 다음 중앙에 있으면, 이쯤에 있으면 중설 모음이고요. 한번 해볼게요. 이 소리 할 때, 이 소리 할 때는 지금 치조 쪽에 붙잖아요. 치경 비슷하게. 치조보단 좀 뒤긴 합니다만. 그쵸? 예, 이거는 뒤에 있습니다만, 요게 앞쪽에 있는 거로 보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할 때 소리가 지금 사실 목구멍 쪽에서 나는 거 느껴지십니까? 위치가요. 예, 혀가 좀 뒤로 가 있죠. 느껴지세요? 네. 그래서 이거 상대적인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혀의 앞쪽에 있으면 전설, 뒤에 있으면 후설 모음, 중간에 있으면 중설 모음이 되는 겁니다. 자, 혀의 위치는 이러합니다. 이런 상대적인 것들 우리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앞서 살펴본 게 혀의 높낮이, 혀의 고저. 자, 이거는 지금 두 번째 기준이 혀의 전후. 자, 세 번째가 뭐였죠? 네, 세 번째는 입술. 네, 입술의 둥근 정도. 네, 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술의 모양, 둥근 정도는 네, 결국은 평평하면 평순이고요. 모여 있으면 원순이죠. 네, 원순. 오 이런 소리는 입술이 모여 있잖아요. 이거 원순이라고 하고요. 네, 이런 거는 평평하죠. 이런 거는 네, 평순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종합하면 앞서 배웠던 걸 다 종합하면 됩니다, 이제.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이 핵심 내용이에요, 이게. 오늘의 네,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나라 자음은 어떻게 명명합니까? 자, 자음을 명명하는 세 가지 기준을 이런 순서로 붙이면 자음의 명명법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음 위치, 발성 유형, 조음 방법, 네, 이런 것들을 적절히 섞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자, 먼저 치경, 유성, 폐쇄음. 자, 디귿 소리, 디귿. 앞으로 여러분들 이거 디귿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네,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치경, 유성, 폐쇄음이라고 이제 명명하는 거예요. 저랑 앞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자, 트 소리는 치경, 무성, 폐쇄음이다. 네, 앞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자, 자음은 이러한 방법으로 명명하시면 됩니다. 제가 굳이 예를 들지 않았던 이런 예를 이렇게 이것만 들어드렸는데요. 이거 말고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방법만 아시면 네, 아주 이런 우리나라의 많은 자음들을 이런 식으로 명명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한번 수업 끝나고 혼자 한번 이렇게 한번 공부하시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자, 모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의 모양, 혀의 전후, 혀의 고저 세 가지가 모음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였지 않습니까? 세 가지를 섞어서 자, 이 모음이 앞으로는 이제 이가 아니에요. 이 모음이 아니라 평순, 전설, 고모음. 네, 평순, 전설, 고모음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시면 돼요. 자, 우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 하니까 입술이 지금 둥그렇게 말리잖아요. 그래서 원순, 후설, 고모음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자음과 모음법의 명명법이 이러한 어떤 규칙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규칙들을 잘 이론화 하셔가지고 네, 이제 즉각 시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붙이기만 하면 이제 되는 거죠.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꼭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매우 또 중요한 두 번째 키워드가 바로 전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하는 전사. 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받아쓰기가 되겠고요. 조금 더 과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리를 기호로
네, 저장하는 방법,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특히 저는 또 언어치료사이지 않습니까? 저처럼 우리 언어치료사들은 뭐 언어장애 우들 어떤 특히 그 중에서도 발음 장애가 있으신, 네, 이걸 조음 장애라고 하는데요. 조음 음문 장애가 있으신 이런 장애우분들의 말소리를 때로는 기록해야 됩니다. 기록을 해야 진단도 할 수 있고요. 치료 효과도 알 수 있고 진행 과정, 진전 과정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저희 같이 특히 또 언어 치료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전사는 매우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꼭 언어 치료가 아니시더라도 이런 음성적인 부분들을 이런 기록하는 이런 전사를 배우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이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소리들을 기록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기록 방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받아쓰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자, 그걸 우리는 낯설게 듣기 또는 말소리 듣고 적기 또는 영어로는요 spoken language 라고 표현합니다. 자, 뒤에서 이게 뭔지는 좀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복잡하게 이제 만든 게 이게 사실 들리는 게 우리가 아주 정해진 규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언어학자들이 약속을 한 겁니다. 우리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들리는 소리들은 이렇게 규정을 짓다라고 약속한 게 바로 국제음성기호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배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낯설게 듣기입니다. 자, 이 책에 있는 예제는요, 제가 그 신지영 선생님이 쓰신 이 교재 우리말 소리 이해라는 책에서 그대로 갖고 온 예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지금 종이 하나 꺼내시고 한번 받아 적어 보십시오. 자, 받아 적어 보는데 발음 그대로 적으셔야 됩니다. 들리시는 대로 적으셔야 됩니다. 자, 예컨대 여름 특집이라고 발음하면 제가 여름 특집, 찝으로 발음했으니까 찝으로 쓰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한번 써보십시오. 자, 제가 이 시간 관계상 다 안 하고요. 하나만 해보시죠. 네, 여기 세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실제 이 신지영 선생님도 이 책을 쓰실 때 실제 라디오에서 들리는 소리대로 쓰셨다고 하네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잘생긴 외모와 넘치는 매력, 퀴즈계의 정우성, 퀴즈 구단 YS 인사드립니다. 자, 이 문장이 되겠습니다. 한번 적어 보십시오. 네, 자, 한번 저기 종이에다 한번 적어 보십시오. 예, 자, 어떻습니까? 예, 아마 지금 적고 계실 텐데요. 한 번 더 불러드릴게요. 잘생긴 외모와 매력, 넘치는 매력, 퀴즈계의 정우성, 퀴즈 구단 YS 인사드립니다. 네. 자, 이 문장 열심히 적고 계신데요. 자, 한번 답을 보실까요? 네, 이 교재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교재에 이 선생님은 어떻게 적으셨냐면, 자, 이렇게 적었어요. 자, 세 번째 것만 한번 보실게요. 예시 삼아. 잘생긴 외모와 넘치는 매력, 퀴즈계의 정우성, 퀴즈구단 IS 인사드립니다. 드립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그대로 이제 받아 적은 거죠. 물론 저는 지금 생짜 할 때 요 부분에서 좀 억양을 강조를 넣지는 않았어요. 네, 하지만 이게 들리는 대로 쓴 거니까요. 이 교재에서는 이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들으셨나 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은 차이는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적어도 인사드립니다로 들리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드립니다로 들으셨죠? 이걸 비음화라고 하는데요. 뒤에 나오는 비음 때문에 받침이 비읍이지만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 동화, 이런 림으로 비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동일 위치에 비음으로 바뀌어서 드립니다가 됩니다. 뭐 자세한 어떤 원칙을 말씀을 드리진 않더라도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시겠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바로 이런 것들을 실제 귀로 들은 이런 말소리를 뭐라고 한다? 스포큰 랭귀지, 음성 언어라고 합니다. 자, 실제 귀로 들은 지금처럼 들으셨던 이런 것들을 음성 언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 간략 전사는 뭐냐? 음성 언어를 그대로 받아 적는 게 네, 전사다. 간략 전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음성 언어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효율적인 의사소통 수단이죠. 네. 우리가 문법 그대로 적으면 이 사람이 발음에 문제가 있었는지 뭐 이런 걸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들리는 대로 적으면 이 사람의 문제가 어떻게 발음을 한 게 문제인지를 기록할 수가 있잖아요. 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적인 물리적인 현상을 기록하는 이런 게 음성 언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는 네, 음성 언어, 즉 스포큰 랭귀지, 즉 소리를 문자로 옮겨 적는 일을 뭐라고 합니까? 전사라고 합니다. 자, 소리를 문자로 옮겨 적는 일, 즉 기록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전사에는 두 가지 유형,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간략 전사입니다. 간단히 말소리만 듣고 적는 전사법을 우리는 간략 전사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거는 네, 간략 전사입니다. 대표적인 예죠. 들리는 대로 그냥 적는 거예요. 자, 정밀 정사는 아주 상세한 차이를 구분하여 표기하는 전사법입니다. 예컨대 소리의 높낮이라든지요, 길이라든지 쉼까지도 네, 기록을 한다면 이거를 우리는 정밀 전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컨대 우리 뭐 국어 시간에 많이 배우셨던 거죠. 눈, 뭐 이런 것들, 밤, 뭐 이런 것들. 이 소리의 장단에 따라서도 네,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기록한다면 정밀전사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어 말소리의 의문적 변화에 관심이 있다면 정밀전사를 해야 됩니다. 자, 실은 아까 보셨다시피 뭐 뭐 눈 이런 것처럼 의문적인 변화 자체에 관심이 있다면 정밀전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어렵고요. 실제로는 간략전사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하죠. 네, 임상에서는 간략전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들리시는 언어, 우리가 스포큰 랭귀지 하고요. 이 문법에 의한 문자 언어하고 차이가 있죠. 자,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언어라고 하는 지금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언어. 지금 이 언어라고 하는 단어가 자음 모음이 몇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5개요? 아니면요? 3개요? 3개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아마 이 부분의 언어학이나 음성을 좀 공부하셨거나 아니면 언어 치료를 좀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니실까 싶네요. 보통 이런 질문들을 드리면 대부분 5개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문자 언어니까 보시면 제일 위에 이응하고요. 자음 이응, 모음 그 다음에 자음 니은, 받침 니은이죠. 그 다음에 자음 이응, 그리고 모음 이렇게 5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실제로는 음성 언어 들리는 대로 보시면 모음 하고 언어할 때 자음 니은 그 다음에 뒤에 두 번째 글자인 3개인 거예요. 음성 언어로는. 네, 3개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전사라는 게 실제 들리는 소리를 받아 적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자 언어대로 적으시면 안 되고 음성 언어로 적으셔야겠죠. 자, 이런 이유로 우리가 들리는 그대로 한글로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글로는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한글로 좀 똑같이 적었는데 문자 언어로는 이 음소가 5개지만 실제 들리는 건 3개잖아요. 자, 이처럼 우리는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전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2개의 문장이 있어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자, 보십시오. 나는 어제 개 먹었다. 나는 어제 개 먹었다. 자, 이거 완전 다른 거예요. 이거 옆에 거는 꽃게고요. 이거는 멍멍 짖는 dog, 개가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제가 발음을 하는데 발음만 듣고 이거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잘 구분이 안 되시죠? 네, 문자 언어로는 개하고 개. 과거 사람들은 이거 듣고 구분하셨어요. 내가 이런 걸 구분하셨는데 지금 현대인들은 이 소리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자, 하지만 음성으로는 구분이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이게 문자로는 구분이 되지만 네, 소리로는 어려워요. 이거 동음이어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을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표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문자만으로는 표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안된 게 뒤에서 우리가 오늘 배울 IPA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고안된 게 IPA다. 자, 그래서 어렵더라. 자, 또 한 가지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가 또 차이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또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문자 언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음소 1문자의 원칙이 잘 지켜지는 소리들입니다. 네, 문자 언어는 일음소 1문자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어요. 자, 따라서 말소리를 세밀하게 적기 위해서는 특별히 고안된 문자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아까 보셨다시피 일음소리 1문자의 원칙이 지켜지니까 아까 보시면 자음, 이음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문자 언어로는 5개, 언어라고 하는 소리는 문자 언어로는 5개였지만 실제 소리는 3개였잖아요. 네, 이런 것 때문에 특별히 고안된 문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고안된 문자가 뭐다? IPA, International Phonetic, 네, 알파벳, 어소시에이션이 아니라 알파벳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국제 음성 기호라고 합니다. 국제 음성 기호. 자, 이게 그래서 필요하다. 국제 음성 기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밑에는 스펙트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소리를 이렇게 음성적인 파형으로 우리가 그래프 파형으로 이렇게 3차원의 파형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 우리는 스펙트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스펙트로그램 모르시니까 그냥 제가 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반드시 이걸 과학적으로 모르시더라도 그냥 제가 지금 드리는 예를 들으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 소리는 개각. 네, 개각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음성 파형을 이렇게 그래프로 지금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다른 거 모르시더라도 개각할 때 지금 기억이 몇 번 들어가나요? 3번 들어가죠? 자, 첫 번째 나오는 기억 소리하고요. 두 번째 나오는 기억 소리하고 마지막에 나오는 기억 소리에 지금은 그래프 파형들을 보십시오. 네, 그래프 파형들을 한번 보십시오. 똑같나요? 전혀 똑같지가 않죠.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이유가 즉 음소는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발성이 되는 거예요. 실은. 네, 아주 미묘하게 보자면 같은 기억 소리도 위치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국제음성 기호라는 걸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국제음성 기호를 이용하면 이 3가지 소리를 다 다르게 기록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한글 자음으로만 한다면 그냥 기억 소리밖에 못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의 내용을 종합한다면 결국 이겁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IP의 필요성을 종합한다면 결국 4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하나는 음성 언어는 문자 언어로 바꿔서 관찰하는 게 효율적이다. 네, 그렇죠. 동의하시죠? 네. 실제로 들리는 소리를 매번 녹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녹음하는 것도 보존이 어려우니까 문자 언어로 실시간으로 바꿔서 관찰하는 게 효율적이죠. 자, 음성 언어를 문자 언어로 바꾸는 걸 음성 전사라고 하더라. 네, 앞서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음성 전사에는 간략 전사와 정밀 전사가 있더라. 자, 그래서 간단히 기록하는 걸 우리가 간략 전사라고 하고요. 들리는 대로 기록하는 걸. 정밀 전사는 쉼이나 억양, 장단까지도 길이까지도 기록하면 정밀 전사가 됩니다. 자, 그럼 IPA는 어디로 들어가냐? 간략 전사로 들어가요, 실은. 네, 간략 전사인데, 자, 근데 우리가 간략 전사를 한글 자음만 쓰시게 되면 아까 보셨다시피 위치에 따라서도 좀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미묘한 차이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성 언어를 문자 언어로 효율적으로 전사하기 위해서 뭘 쓴다? 바로 이 국제 음성 기호 IPA를 이용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슬라이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의 내용들을 좀 길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면 뭐다? IPA는 이 음성 언어를 문자 언어로 전사하기 위한 아주 효율적인 도구다라는 거죠.
네. 자, 이 필요성을 좀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이제 저랑 함께 IPA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좀 간략전사를 좀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간략전사를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간략전사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발음 소리 그대로 적는 방법이라고 그러셨죠? 자, 예를 들면 많이 먹었다 이 소리, 네, 이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만 들릴 때는 많이 먹었다로 되겠죠? 네, 이렇게 듣는 걸 우리가 간략전사라고 합니다. 왜 간략전사를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네, 이 들리는 소리를, 네, 실제 소리들을, 네, IPA로 나중에 전환하기 전에 이런 것들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잘 연습하기 때문이죠. 자, 이런 거 한번 연습해 보시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국제음성 기호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은 좀 오늘 수업 내용이 좀 길어요. 지금 제가 이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이 내용이 실은 분량으로 치면 한 2주 분량 이상이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한 주차 분량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중간에 잘라서 보여드리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수업이 길더라도 좀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릴 건 뭐냐 하면 국제음성 기호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국제음성 기호라는 걸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배울 텐데, 네, 이거들을 배우면서 좀 이해를 하려면 그래도 적어도 이 국제음성 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정도는 이게 공감이 돼야 외울 거 아니에요. 무조건 제가 이런 낯선 기호를 외우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그 부담입니다. 특히나 언어치료사 같은 경우는 국가고시에서 국가고시를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런 IPA 부분이 네, 시험 과목에도 네, 이런 문제에도 좀 범위에도 들어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신다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좀 접근하시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구성 요소부터 좀 접근하시면 편하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시는 게 IPA 표예요. 자, 인터내셔널 포네틱 알파벳 93년도에 언어학자들이 정한 알파벳 표입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6개의 하위표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표 하나고요. 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이런 표가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으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표겠죠. 자, 맨 처음에 나온 이거는 폐에 의한 발동으로 만들어지는 자음. 네, 폐에 의한 발동으로 만들어지는 자음에 대한 표가 여기 다 있습니다. 혹시 저기 좀 들어보셨는데요? 이 수업 전에 수업 때 이게 바로 부화 날숨 소리. 네, 대부분의 언어는 부화 날숨 소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가 우리나라 말만 이렇게 기록하기 위해서 하는 표가 아니에요. 국제음성 기호는 세계 어느 나라 말이든지 간에 이 듣고 이 기호로 표기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그런 문자입니다. 기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말소리들이 폐에 의한 발동으로 만들어지니까 이 표 처음에 넣어 놓은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앞에 우리가 한 2주차 때 배우셨던 것처럼 기타 발동 과정으로 만들어진 소리도 있었죠. 뭐 대표적인 게 아프리카의 호사오 중에서 흡차금, 클릭, 흡차금 같은 경우는 폐에 의한 발동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런 걸 표기하기 위해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네, 기타 발동 과정 표를 이렇게 넣어 놓은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모음은 이렇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모음에 대한 IPA 표입니다. 네, 그래서 모음에 대한 표가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자음 기호, 이건 뭐냐? 잘 사용되지 않는 기호예요. 나중에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 좀 비어있는 칸들도 있고 아주 시커멓게 음영이 된 칸도 있죠. 음영이 된 칸은 과학적으로 인체가 발생할 수 없는 소리들이고요. 비어있는 칸 이런 것들은 네, 뭐 과학적으로는 발생은 가능하지만 잘 없는 소리예요. 이런 잘 없는 소리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표기하기 위해서. 자,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IPA를 좀 길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 요것도 핵심입니다. 자, 이게 핵심이죠. 자,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IPA. 자, 근데 이 IPA 이 부분이,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이, 지금 이 표를 다 외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맨 처음에는 표였습니다, 이게. 자,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가로로 있는 거를 우리가 X축이라고 합니다. 또는 뭐 가로축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X축에는 또는 가로축에는 자, 좋은 위치가 있죠. 좋은 위치가 있고요. 입술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성문까지, 성대까지 오는 이런 위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PA 표는 이렇게 입술부터 성문까지 이런 순서로 되어 있더라. 자, 그 다음에 Y축은 어떻습니까? Y축은 Y축은 좀 보시면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인데 위로 올라가면 다 막음 소리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덜 막음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좋은 위치는 양순음, 순치음, 치음, 뭐 치경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좋은 방법은 폐쇄음, 비음, 전동음, 탄설음, 마찰음, 설측 마찰음, 접근음, 설측 접근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여기 좀 이 날카로우신 분들은 요거 잘 파악하시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글자가 이렇게 한 칸에 두 개가 있죠. 이거는 동일한 좋은 위치와 동일한 좋은 방법이 쓰이는데 하나는 무성이고 하나는 유성이에요. 자, 그리고 돌이켜보면 자음을 결정짓는 게 세 가지가 좋은 위치, 좋은 방법, 마지막이 유성이냐 무성이냐였잖아요. 발성 유형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표 하나로 이 세 가지를 다 이게 함축한 겁니다.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건 무성음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유성음이더라.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내용이 여기 지금 요 문장이에요. 왼쪽은 무성음, 오른쪽은 유성음이다. 그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음영 표시가 된 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 보시면 요런 것들 있죠? 요런 것들. 네, 요런 것들. 음영 표시가 된 거는 발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체가 발성할 수 없는 그런 발음들이고 여기 음영 표시가 없지만 여기 빈칸들 있죠? 요런 것들. 요런 것들. 빈칸들은 발성은 가능하지만 보편적이지 않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들은 어디로 갑니까? 기타 자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기타 발성 유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음입니다. 자, 모음이고요. 모음은 세 가지. 뭐가 들어간다고요? 네, 기억나시나요? 모음의 세 가지. 네, 여기 나와 있네요. 네, 혀의 전후, 혀의 고저, 자, 그 다음에 입술의 돌출 여부. 세 가지가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모음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혀의 전후는 지금 보시면 전설이냐, 중설이냐, 후설이냐. 혀의 고저는 이렇게 돼 있죠. 입술 돌출 여부는 여기 보시면 이것도 점이 이렇게 있어요. 점의 왼쪽에 있으면 비원순음. 비원순음은 다른 말로 뭘까요? 네, 다른 말로 평순. 네, 평순음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으면 평순이고요. 오른쪽에 있으면 원순음이 되겠습니다. 네, 자, 너무 간단하죠? 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 표의 가로축은 혀의 전후를, 세로축은 혀의 고저를 의미하고요. 입술의 돌출 여부에 따라서 점의 왼쪽은 비원순, 즉 평순이고요. 이게 평순이라는 뜻이죠? 네. 점의 오른쪽은 원순 모음이 되겠습니다. 자, 모음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리고 이 빨간색. 아주 이게 날카로우신 분들은 이 수업을 아주 집중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빨간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게 그 궁금증을 많이들 가지세요. 이 빨간색은 뭐냐? 우리나라의 모음에 있는 기호들은 제가 빨간색으로 좀 표기를 했어요. 네, 요거 하나 빠졌네요. 요렇게. 무조건 지금 제가 친 것만, 이렇게 동그라미를 친 것만 우리나라 소리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주요한 소리들을 지금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소리, 뭐 예를 들면 아 소리, 우 소리, 뭐 이런 것들.
뒤에서 제가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표에서는 제가 개별 말소리를 설명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세한 개별적인 어떤 소리들은 우리가 또는 명명법은 다음 시간 또는 그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IP의 구성만 좀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자음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타 자음 부분은 다 보실 필요 없이요. 이 부분 좀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자, 이 소리가 뭐냐? 예전에 제가 좋은 방법 설명할 때 파찰음 기억나십니까? 파찰음? 네, 우리나라 파찰음 뭐 있나요? 네, 즈나 쯔, 츠 이런 소리죠. 네, 파찰음. 지읒 소리, 이런 소리. 네, 지읒 소리, 파찰음, 이런 소리. 이런 소리를 표현하려는데 이게 좀 특이한 소리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좀 특이한 소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소리를 표기하기 위해서 잘 안 쓰니까 아까 그 부하 날숨 소리 안 들어가고 여기에서 들어가요. 그래서 파찰음은 네, 예전에 공부하셨던 분들 어떤 소리가 들어간다? 파열음과 마찰음이 합쳐진 게 파찰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파찰음은 두 가지 IPA 키를 섞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이 소리는 이 소리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나오는 요게 지금 요거예요. 네, 요게 요겁니다. 그래서 이 표시는 우리나라 말에 주역에 쓰이는 IPA의 기타 자음 표시니까 요거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타 구별 기호입니다. 자, IPA의 마지막 부분은 기타 구별 기호인데요. 자, 보시면 네, 이런 표시들은 네, 보시면 무성음화. 예, 원래 유성으로 나야 되는데 성대가 떨려서 나야 되는데 성대가 떨리지 않고 나면 이런 표시들을 밑에다가 표시해 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반대로 네, 무성음이 유성음화되면 유성으로 나면 이런 표시. 자,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덴탈, 네, 치간음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치간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입 안에서 치조 마찰음, 뭐 사탕 할 때 요 부분이 치조에서 나야 되는데 이게 치간, 이빨 사이로 나는 경우도 있어요. 번데기 발음처럼 사탕 이런 사람들은 이런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 발음에서는. 자, 그 다음에 비음화. 우리가 비음이 아닌데 비음처럼 발음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물결 표시를 위에다 해주는 거예요. 예컨대 안녕 이런 소리를 안녕 이렇게 발음한다면 코로 울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안녕은 좀 그렇고요. 뭐 있을까요? 바다 이런 소리를 이런 소리들은 구강음이어야 되는데 지금 네, 비음 소리를 났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게 기타 구별 기호에 들어가 있더라.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PA에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것들은 우리가 또 표기를 또 따로 해줘야 됩니다. 자, 대표적인 게 격음하고 경음인데요. 이 격음, 경음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말에 좀 있는 특징적인 겁니다. 이 영어권 사람들 이거 보면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네, 영어에서는 이 격음, 경음 이런 거 구별 잘 못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특수 기호를 붙여줍니다. 자, 예컨대 비읍 소리, 브 소리는 그냥 피 이렇게 표시를 한다면 피읍 소리, 프 소리, 기직성이 들어가면 여기 H를 여기 위에다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H 이렇게 조그맣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게 격음이 되겠고요. 경음은 어떻습니까? 이 자음에다가 별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옷 소리, 스 소리는 네,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 쌍시옷 소리, 스 이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기도 합니다. 표시를 합니다. 때로는 혹시나 혹시 이런 뭐 수업을 다른 데서 들었던 분들이 계시면 다른 책에서 보면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 요것도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요거보다는 요 표시가 좀 더 많이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요 별표 표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격음, 경음은
추가로 다른 기호 표시를 붙여주는데 격음은 H 표시고요. 경음은 요 별표 표시다.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되셔야 우리가 파열음에서 격음, 경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예시 한번 더 들어볼게요. 중요한 거니까. 예, 이 키읔 소리, 이 크 소리 이거 어떻습니까? 어떻게 표기하면 좋을까요? 네, 키읔에 요 뭐 K라는 표시가 있다면 이거 어떻게 표시하면 좋을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 소리, 끄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역시 이게 이 K가 이 표시를 한 다음에 IP에서 얘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 IP에는요, 중요한 게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해하시게 되면 이거를 집에 가셔서 꼭 한 번씩 연습을 해보세요. 연습을. 이게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관점에서 연습을 하셔야 이게 안 까먹고 계속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꾸 제가 이 간략전사에 대해서 발음 적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꾸 예시를 보여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이 간략전사를, 이 IPA를 잘하기 위해서는 간략전사, 즉 발음 나은 대로 적는 거를 계속 연습해서 발음 나은 대로 먼저 적고 이걸 나중에 IPA로 바꿔주면 돼요. 대응되는 자음 모음들을 대응해서 바꿔주면 돼요. 저처럼 이제 자꾸 쓰다 보면 들리는 대로 바로 IPA로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들으시는 거잖아요. 처음 들으시는 거니까 네, 이 들리시는 대로 간략전사를 하고 이거를 IPA로 변환하는 그런 방법들을 쓰셔야 할 겁니다. 예. 자, 예컨대 제가 하나만 연습해 볼게요. 하나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 답을 지금 사실 다 제시를 했어요. 제 이름이 변혜원이잖아요. 변혜원 교수님도 실제로 빨리 들으면 변혜원이 돼요. 변혜원 교수님. 변혜원 교수님. 자, 이런 거 간략전사 하시고 이거를 하나하나를 이제 IPA로 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예시를 좀 간단히만 보여드리고 좀 넘어갈게요. 이게 보시는 분들 이거 연습하시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계속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문장, 이번에 문장이에요. 한번 발음 나는 대로 한번 써보세요. 자, 네. 요거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거. 네, 정말 이런 여러분들이 이게 예시가 아니라 이런 심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음성학과 의문론 수업은 정말 재미있어. 수업이 매일 있었으면 좋겠어. 네, 이거 뭐 저의 바람이네요. 자, 요거 한번 들리신 대로 한번 써보시죠. 자, 다시 한번 제가 불러드릴게요. 음성학과 의문론 수업은 정말 재미있어. 수업이 매일 있었으면 좋겠어. 네,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거 지금 동영상이다 보니까 제가 확인을 못 해드려요. 자, 한번 꼭 써보시고 본인들이 한번 주변에 친구분들하고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긴 내용들을 좀 들으셨어요. 아마 오늘 이 수업 왜 이렇게 기냐, 이 동영상 들으시면서도 막 피곤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중간에 끊기가 어려워서 거의 2주치 분량을 지금 한꺼번에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 핵심 요약 한번 다시 해드리죠. 자, 이번 시간 핵심 요약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하셨던 거, 지금까지 했던 걸 다 통틀어서 보면 자, 좋은 방법에 따라서 자음은 분류할 수 있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조음지 성도가 막히면 자음, 막히지 않으면 모음. 네, 오늘 이런 거 배우셨죠? 자, 그 다음에 완전히 막히면 다막음 소리. 예, 완전히 다 막히지 않으면 덜 막음 소리. 다 막히면 비강 통로가 차단되면 구강 다막음 소리. 비강 통로가 차단되지 않으면 비강 다막음 소리고요. 다막음이 1회적이면 폐쇄음과 탄설음이고 1회적이지 않으면 전동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속 시간이 아주 짧으면 탄설음이고요. 짧지 않으면 폐쇄음이다. 자, 덜 막음 소리는 난기류가 생성되면 마찰음이고요. 생성되지 않으면 접근음이다. 자, 이런 거
예, 이런 것들 우리가 이번 시간까지 좀 쭉 배워왔던 부분들이에요. 자, 오늘 배우셨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전사였습니다. 전사의 유형을 아셔야 되고 전사의 필요성, 목적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번 시간에 좀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핵심적인 다시 요약하면 전사는 뭐다? 자, 소리를 문자로 옮겨 적는 걸 전사라고 한다라는 거 이번 시간에 배우셨습니다. 자, 그래서 전사의 유형이 간단히 말소리만 듣고 적는 간략 전사가 있고요. 아주 상세한 차이를 구분해서 표기하는 정밀 전사가 있더라라는 걸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배우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셨고요. 자, 이번 시간에 또 배웠던 아주 중요한 거 뭐였습니까? IPA, 국제음성기호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자, 결국은 이거죠. 음성 언어를 문자 언어로 전사할 때 우리가 IPA를 이용하는 이유가 네, 이 문자 언어하고 대응되는 실제 들리는 소리하고 좀 다르다,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IPA를 배우는 것이다 라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배우셨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국제음성 기호를 이해하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이 하나하나를 다 언제 외우시나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 다음 시간에 계속 하나씩 하나씩 보실 거예요, 자세하게. 네, 오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IPA 표는 오늘 배우셨다시피 6개의 하위표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일 처음에는 폐 발동으로 인한 부하 날숨 소리가 처음 표에 제시가 되어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기타 발동 과정, 모음의 IPA, 기타 자음 기호까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더라라는 게 오늘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자, 이런 IPA를 앞으로 이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언어처럼 이걸 배우셔야 되니까 이게 마음에 동하지 않으면, 즉 동기가 부여되지 않으면 이거 이해되지 않고 하면 외우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거고 이걸 배우시고 나면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시는 것처럼 전 세계의 어떤 소리를 듣고도 다 이거를 네, 전사할 수 있는 놀라운 기술이 생깁니다. 네, 얼마나 놀라운 기술이겠습니까? 자, 이런 거를 배운다는 과정에서 보면 네, 너무너무 흥미롭고 아주 신비한 과정이 되는 거죠. 자, 그와 같은 전사들을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오늘 수업 들으실 때 좀 내용이 기셔서 좀 힘드셨을 텐데요. 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IPA에 대한 개별적인 표기법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